15장 전위금속 원소와 배위화학입니다. 여기서 배위화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배위 결합을 형성해서 창물을 형성한 경우인데 창물은 크게 착이온과 착화합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그 창물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전위금속 원소부터 볼까요? 전위금속 원소 중에서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것은 4주기 전위금속 원소죠. 21번 스칸디움부터 시작해서 티타늄, 바나늄, 크롬, 망간, 철, 코발트, 니켈, 구리, 그리고 30번 아연까지 있고 이 4주기 전위금속 원소 중에서 4에소비탈의 원자가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한 개 존재하는 것은 24번 크롬과 29번 구리죠. 24번 크롬은 바닥 상태에서 4에소비탈 한 개, 3디오비탈 5개에서 모두 전자가 홀 전자 형태로 존재하고 홀 전자가 6개로 4주기 전위금속 원소의 중성 원자 상태의 바닥 상태에서는 최다입니다. 그리고 구리 4에소비탈의 전자 1개, 3디오비탈의 쌍을 이루어서 홀 전자가 3디오비탈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4에소비탈에 있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24번 크롬과 29번 구리를 제외한 나머지 21번부터 30번까지 원소는 바닥 상태에서 전위금속 원소들의 4에소비탈의 전자가 2개입니다. 이거 2개, 24번 크롬과 29번 구리 조심하셔야 되죠. 4주기 전위금속 원소들의 이제 이온 상태가 되면은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 전자가 들어올 때도 4에소비탈에 먼저 들어오고 3디오비탈에 들어왔지만 떨어질 때도 4에소비탈에 먼저 떨어지죠. 그래서 철이 플러스 2가 상태가 되면은 4에소비탈에서 먼저 떨어져서 3디오비탈의 전자가 6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3디오비탈의 전자가 쌍 이루고 있으면은 한 오비탈의 전자가 쌍이 있으면은 반발력이 커서 생각보다는 쉽게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 한 개 잃어서 더 잃어서 플러스 3가의 철 이온이 되면은 이렇게 3디오비탈의 홀 전자. 그래서 홀 전자가 저렇게 5개로 또 최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4에소비탈에 먼저 들어오고 3디오비탈에 늦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떨어질 때도 똑같은 순서인 4에소비탈 떨어지고 3디오비탈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림으로서 생각할 수 있죠. 4에소비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핵 가까이서 전자가 발견되는 침투 효과 때문에 먼저 들어와요. 여기 전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영역이 누가 있어요? 1에소비탈도 있죠. 2에소비탈, 2p오비탈, 3에소비탈 이런 전자들이 있는데 그런 전자가 반발력 때문에 다시 또 뒤쪽으로 가요. 특히 그게 3디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반발력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오죠.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려고 하면은 4에소비탈의 전자가 앞쪽에 3디오비탈이나 다른 전자들에 의해서 핵하고 어떻게 됐어요? 가리워졌죠. 그래서 가림 효과 때문에 또 먼저 떨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실 필요 없이 무조건 들어올 때도 4에소비탈, 3디오비탈 순서로 들어오지만 떨어질 때도 4에소비탈에서 먼저 떨어지고 3디오비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4주기 전위금속 원소뿐만 아니라 5주기 전위금속 원소는 특별히 10족 원소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10족 원소, 니켈, 그리고 팔라듐, 백금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들은 플러스 2가가 됐을 때 플러스 2가 니켈이요. 그리고 팔라듐 플러스 2가, 백금 플러스 2가. 니켈이 플러스 2가가 되면은요, 3디오비탈의 전자가 8개예요. 팔라듐 플러스 2가는 똑같은 원리로 4디오비탈의 전자 8개, 백금 플러스 2가는 5디오비탈의 전자가 8개고, 요것들이 리간드 4개와 결합을 했을 때 4배의 창물을 만들죠. 팔라듐이 2가나 백금이 2가는 4배의 창물을 만들면 무조건 평면사각형 구조예요. 그런데 니켈 2가이온은 염화이온과 같은 약한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는 3면체 구조지만 시아나 이온과 같은 센장 리간드만 결합하게 되면은 그때는 평면사각형 구조를 이루게 되고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암기하고 있다가 거의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주기나 6주기는요, 이렇게 특이한 족들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이 그냥 주기율표를 봐가면서 대조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주로 4주기 전위금속 원소들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5주기나 6주기의 전위금속 원소는 4주기보다는 농점이 꽤 높더라는 거죠. 이거 똑같은 여기 6족에 해당되는데 크롬, 몰리브덴, 텅텅 보니까 4주기보다 5주기가 농점이 높아요. 5주기보다 6주기니까 농점이 더 높아지죠. 왜 그럴까요? 전형 원소, 주족 원소, 리튬, 소디움, 포타슘, 루비늄, 세슘 이렇게 되면은 주기가 커지면은 뭐가 많아져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평균 거리가 멀어서 인력이 작으니까 그때 금속 결합이 약하다 하는데 여기서는요, 전자 껍질 수도 많아지만 어떤 게 또 같이 증가돼요? 원자 번호가 증가되죠. 핵의 양 전하량이 비약적으로 크게 증가돼요. 18개, 32개. 따라서 전자 껍질수 효과에 의한 이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평균 거리가 멀어서 반발력이 작아질 것 같지만, 반발력 요소 또는 인력이 작은 요소 때문에 전자와 핵 간의 인력이 작을 것 같지, 알짜 인력이 작을 것 같지만 여기서는 핵의 양 전하
값의 증가 효과에 따라서 농점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 크롬 같으면 농점이 대충 한 1500도, 1600도 이렇게 되다가 이 텅스텐이 되면요, 농점이 3400도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이금속 원소는 주기가 크면 클수록 일반적으로 농점이 더 높더라. 그 다음에 무조건 원자 번호가 크다고 해서 같은 주기에서 농점이 높은 것이 아니라 대충 몇 쪽에서 제일 높아요? 6쪽에서 제일 높죠? 6쪽에서 제일 높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홀 전자수가 일반적으로 많아요. 이 다음에 6쪽에서 7쪽, 8쪽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d 오비탈에 전자가 쌍을 이루기 시작하죠. 그러면 전자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농점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한 6쪽 근처에서 농점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렇게 제일 끝에 보세요. 12쪽 보세요. 12쪽 보니까 아연은 농점이 400도에서 500도씩밖에 안 돼요. 카드뮴은 그거보다 또 더 낮아졌죠. 200도 돼요. 그러다가 수은은 농점이 마이너스 55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농점이 뚝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전자 껍질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d 오비탈 전자들 쌍에 의해서 반발력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금속 근압력이 약해졌더라라고 그런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자 반지름을 경량을 봤더니 4주기보다는 5주기가 이 전자껍질 효과 때문에 커졌죠. 근데 5주기하고 6주기가 비슷해요. 왜 그럽니까? 전자껍질 수 많아지는 것에 의하면은 이 원자 반지름이 커져야 될 것 같은데 핵의 양 전하량이 워낙 커가지고 전자를 세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간의 반발력이 작용하더라도 세게 끌어당겨서 반지름이 5주기하고 6주기가 같은 쪽에서는 서로 어때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반지름이 이렇게 비슷해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주기하고 6주기가 반지름이 비슷하면 부피가 비슷하죠. 그런데 5주기보다 6주기가 원자 번호가 몇 개나 더 커요? 32개나 크죠. 원자 번호가 32개가 크다는 것은 양성자 수가 32개나 많고, 양성자 수가 32개 많으면 중성자 수는 32개일까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을까요? 뭐 40개, 40 몇 개 더 많아서 질량 수가 기본적으로 7, 80개 이상이 커요. 질량 수가 그 정도 크면은 질량은 많이 나가잖아요. 반지름은 비슷한데, 즉 부피가 비슷한데 질량이 많이 나가면 밀도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5주기보다 6주기의 밀도가 굉장히 커요. 4주기와 5주기는 밀도가 비슷해요. 왜 그렇습니까? 질량수가 커지니까 이 밀도가 커질 것 같은데 여기 4주기보다 5주기는 원자 반지름이 커서 부피가 커져.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비슷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밀도는 또 비슷하게 증가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는데 제일 중요한 물리적인 데이터는요. 뭐니 해도 원자 반지름과 이 녹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31쪽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녹는 점의 경량,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원자 반지름의 경량은 한 번은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직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각각 큰 불가사리를 파란색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미출제라고 해놓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출제 안 된 게 앞으로 출제될 거예요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선생만큼 공부를 많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거 혹시 논문을 저처럼 많이 읽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최소 하루에는 아무리 적게 읽어도 10편씩을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거의 제가 10몇 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많이 읽을 때는 하루에 300편도 읽었어요. 물론 이제 논문을 너무 많이 읽다 보면은 논문 전체 하나하나를 읽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이 10년 이상 읽다 보면은 딱 논문 보면은 뭐가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봤었고, 그렇게 10몇 년을 했으면 도대체 제가 논문을 몇 편을 읽었어요. 물론 다 영어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논문 편수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논문만 봤을까요? 책도 많이 봤을까요? 책도 많이 봤죠. 제 이름으로 펴는 논문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하고 제하고 보는 눈이 정확하게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 계산 문제를 더 잘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 문제만 나오면 그냥 컴퓨터 돌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저하고 경험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거 아직 출제 안 된 나와요. 그런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돌 던지지 마세요. 그래서 이때까지 출제 안 된다고 해서 그거 안 나온다.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항상 출제 안 된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나오는 거고, 아직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시고, 6번을 보니까 전위금속 원소의 특징이 뭐냐면요. 산화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서 망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망간은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 플러스 4가, 그리고 여기 몇 가입니까? 플러스 6가, 플러스 7가로 산화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이 중에서 여기 스칸디움부터 시작해서 망간까지는 4s 오비탈과 3d 오비탈의 전자를 모두 잃은 산화수가 흔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철이라고 하는 원소는 몇 번의 원소입니까? 26번 원소죠.
남자 나이가 꺾어진 50을 향해서 50을 향해서 가다가 탁 꺾였어요. 26살 되죠. 체력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그때 그다음부터 어때요? 내가 함부로 몸을 굴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몸을 사리게 돼요. 그걸 뭐랍니까? 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6번 원소 이상이 되면은 어떤 임계치 이상의 핵의 양성자수, 핵의 양전항이 돼서 자기 전자 잘 안 뺏겨요. 그래서 4s-오비탈, 3s-오비탈 전체 전자를 잘 뺏기는 것이 아니라 파란 정화별을 밑줄 하세요. 주로 어디에 전자까지만 쉽게 뺏기냐면은 4s-오비탈 2개. 그래서 26번부터 시작해서 27번, 28번, 29번, 30번은요. 4s-오비탈의 전자를 2개 뺏긴 플러스 2가의 산화수 은하죠. 그 다음에 철을 앞에서 봤더니 3d-오비탈의 전자가 1개가 쌍을 이루죠. 그 전자 이런 플러스 3가. 그래서 여기 코발트까지 또 플러스 2가와 함께 플러스 3가가 하나가 나타나고 구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구리는 원래 바닥 상태에서 4s-오비탈의 전자가 2개입니까? 1개입니까? 1개죠. 따라서 4s-오비탈 전자 1개는 플러스 1가의 산화수도 흔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충 26번 철이라고 하는 원소부터는 철 들어가지고 이것들이 주로 4s-오비탈 전자 2개만 이런 산화수 플러스 2가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구나. 구리는 원래 4s-오비탈 전자 1개니까 플러스 1가. 그 다음에 철과 코발트는 플러스 3가도 흔하게 나타나고 니켈이나 아연 같은 경우는요. 플러스 2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스칸디움은요. 플러스 3가밖에 없어요. 저 플러스 3가가 되려면 스칸디움이 바닥 상태에서 4s-오비탈 2개, 3d-오비탈 1개 있는데 그 전자를 어때요? 모두 다 잃었죠. 그래서 스칸디움은 전자 2개 잃은 플러스 2가는 나타나지 않고 전자를 잃으면은 3개까지를 한꺼번에 잃은 플러스 3가까지가 자연계에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전이금속 원소에 이렇게 산화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거기다가 전이금속 원소들의 일반적인 농점 경량, 원자 반지름 경량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고 전자 배치에 대해 공부했는데 4s-오비탈의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는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뭐를 조심하셔야 하죠? 24번 크롬과 29번 구리가 바닥 상태에서 4s-오비탈의 전자가 1개더라. 착이온과 착이온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보시고 있습니다. 구리 2가이온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분자로부터 비공유 진자성을 일방적으로 제공받아서 배위결합하고 있어요. 배위결합은 한쪽은 전자 2개를 모두 제공하고 한쪽은 전자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빈 오비탈만 갖고 있다가 전자 2개 모두 찬 오비탈과 빈 오비탈 간의 겹침의 연결합이죠. 이렇게 해서 1대4로 결합을 해서 이런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중심 금속 이온의 암모니아 분자 4개가 착 달라붙었죠. 그걸 우리는 착 달라붙었다라고 하고 이온이기 때문에 착이온이라고 해요. 이 착이온이라고 하는 거 진짜 착자가 붙을 착자 맞아요. 착이온이라고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0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얘가 플러스 2가니까 마이너스 몇 가가 들어오면 될까요? 마이너스 2가. 그래서 황산이온과 같은 마이너스 2가를 1개를 넣어주든지 마이너스 1가를 넣어주면 2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0가가 됐어요. 이걸 우리는 착화합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착이온과 결합을 해서 착화합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런 이온을 뭐라고 하냐면은 배우자 이온이라고 해요. 예, 착이온이 양이온이면 배우자 이온은 음이온이죠. 착이온이 음이온이면 배우자 이온은 양이온일 거예요. 보통 배우자 이온은 이렇게 할로겐 원소에 음이온이 많이 사용되고 착이온이 음이온일 때는요. 양이온은 누가 많이 사용돼요? 알칼리 금속에 양이온이 많이 사용되죠. 소듐 이온이나 포타시움 이온 같은 것들. 여기 구리 2가이온은 비공유 진자성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중심금속 이온이에요. 중심금속이 이온이 아니라 중성 원자가 될 수도 있어요. 비공유 진자성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여기 배위자라고도 하고 또는 영어로는 리간드라고 하죠. 이게 외래어 리간드고 원래 영어로는 리간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염화이온이 여기서는 배우자 이온으로 작용했어요. 사라고 하는 것은 리간드가 결합한 수죠. 그래서 배위수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리간드 수보다는 주로 시험 문제에서도 배위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체 이 착이온의 산화수 플러스 2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착이온에 리간드가 결합을 해서 2개가 결합하면은요, 리간드도 비공유 진자성 일방적으로 제공하잖아요.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슨 구조? 180도 선형 구조. 3개가 결합할 때는 120도 평면 삼각형 구조. 4개가 결합할 때는 평면 사각형 구조가 될 수도 있지만 3면체 구조가 될 수도 있죠. 주로 어떤 경우가 이렇게 평면 사각형 구조더라고요. 센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 또는 5주기 이상의 원소가 이렇게 결합할 때는 워낙 이 핵의 양전하에 가서 전자를 세게 끌어당기면서 리간드가 결합하기 때문에 또 평면 사각형 구조예요. 5개가 결합하면 삼각상 피라미드 구조, 6개가 결합하면 팔면체 구조인데 이걸 우리는 앞에서 분자 괴담수 이전에 혼성오비탈 그리고 원자과 전자상 반발이 일어나면서 SN값 했죠. 배위 입체수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스테링 넘버. 무슨 혼성오비탈입니까? 중심 원소.
자, 배위 결합한다고 할 때는 중심 금속 이온은요, 항상 뭘 쓴다고요? 빈 오비탈. 그 빈 오비탈이 sp 혼소 오비탈 2개. 여기는 sp2 혼소 오비탈 3개. 여기서는 sp3 혼소 오비탈 긴 거 4개를 만들어서 배위 결합하고, 여기서는 뭡니까? dsp2 혼소 오비탈 긴 거를 4개를 만들고 리간드 4개와 배위 결합하죠. 여기서는 뭐라고요? sp3t 혼소 오비탈. 여기서는 sp3t2 또는 t2sp3인데, 이렇게 중심 금속 이온이 sp3t2를 쓸 수도 있고 중심 금속 이온이 t2sp3 혼성 오비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중심 금속 이온이 여기서 sp3t2를 썼다라고 하면 4주기 전형 금속 원소 빈 오비탈을 쓰니까 4s 오비탈, 4p 오비탈, 4d 오비탈이죠. s 오비탈, p 오비탈이 4s 오비탈, 4p 오비탈이고, 이건 뭡니까? 안쪽에 3d 오비탈이죠. 그러니까 3d 오비탈 영역까지 리간드가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리간드하고 중심 금속 이온이 강하게 결합하죠. 그래서 리간드가 배위 결합 능력이 큰 뭐라고요? 센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는 중심 금속 이온이 핵까지 가까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심 금속 이온이 빈 오비탈을 만들 때 T2sp3. 그 다음에 약한 장 리간드 결합할 때는 sp3 T2 혼성 오비탈로 결합한다고 하죠. 삼각상 피라미드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센장 리간드가 결합하면은 뭐가 됩니까? dsp3 혼소 오비탈을 빈 거를 5개를 만들고 리간드가 결합한다고 하고, 약한 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는 sp3t 혼소 오비탈을 중심 금속 원소가 빈 오비탈로 5개를 만들고 결합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가 여러분들 표까지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리간드라고 하는 것은 중심 금속 이온에게 일반적으로 비공유 진자성을 제공하는 이온 또는 원자탄입니다. 한 개만 자기가 제공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한 자리 리간드라고 하죠. 어떤 리간드는 한꺼번에 두 군데서 배위 결합해요. 주로 이제 아민에서의 지수가 비공유 진자성을 제공하는 능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두 군데서 중심 금속 이온에게 이렇게 비공유 진자성을 제공하면서 배위 결합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두 자리 리간드라고 하고, 두 자리 리간드 이상이 되면은 두 군데 이상에서 배위 결합하면서 무슨 구조가 됐어요? 고리 구조가 나왔죠. 이걸 우리가 킬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자리 이상의 리간드는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 이 글라이신 음이온이죠. 글라이신 음이온에서 여기서 카르복시라는 음이온 자공계하고 질소가 비공유 인자성을 들어가면서 두 자리 리간드. 그런데 왼쪽의 구조하고 오른쪽 구조는 좀 다르다 그렇죠? 왼쪽의 구조는 이제 한 면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거의 같은 구조인데, 여기 글라이신 음이온에서는 왼쪽 오른쪽이 서로 다른 구조죠. 같은 형태의 이런 구조, 어떤 면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같은 이런 면을 기준으로 같은 경우를 우리는 AA 타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완전히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AB 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옥살산 이온은요 무슨 타입입니까? AA 타입에 해당되죠. 이 바이피리딘도 AA 타입, 110 페나스롤린도 무슨 타입이에요? AA 타입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자리 리간드가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 자리 리간드는 한꺼번에 자기가 비공유 인자성을 세 군데에서 배위 결합하겠죠. 그래서 아민기가 3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위 결합 세 군데를 할 수 있어요. 터피리딘이 3개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터피리딘, 이것도 한꺼번에 비공유 인자성을 3개를 결합하면서 배위 결합. 그럼 고리구조, 또 큰 고리구조. 이런 식으로 고리구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킬레이트가 형성되겠죠. 이거를요, 우리가 트라이엔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지소에 수소가 한 개 결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수소가 한 개 결합됐겠죠. 지소가 보통 시그마가 몇 군데예요? 하나, 둘, 수소까지 세 군데, 비공유 인자상 한 개. 그래서 여기 비공유 인자상을 가지고서 중심 금속 이온에 배위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그려보면 질소에 수소 한 개 결합되어 있고, 비공유 인자상을 한꺼번에 중심 금속 이온에 이렇게 제공하면서 배위 결합을 하면 이것도 고리구조. 이 하여튼 고리구조 나타나는 이걸 우리는 킬레이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서 세 자리 리간드까지를 봤습니다. 네 자리 리간드를 봤더니요, 네 자리 리간드는 밑에 있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가 나타나고 산발이 형태의 구조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질소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배위 결합해서 네 자리 리간드가 되는데, 산발이 형태의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구조가 유발이 될 수 있냐? 중심 금속 이온에 저렇게 산발이 형태의 질소, 그리고 이 질소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소, 또 질소. 이렇게 배위 결합을 하나, 둘, 세 군데 하면서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위에 축 방향에서 배위 결합하죠. 그 다음 만일에 할로겐화 이온과 같은 한 자리 리간드가 또 배위 결합하게 되면 이 전체가 무슨 구조가 돼요? 삼각상 피라미드 구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리간드는 삼각상 피라미드 구조를 잘 유발할 수 있는 리간드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저게 대표적인 네 자리 리간드입니다.
5자리 리간드나 또 다른 여러 자리 리간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6자리 리간드를 볼까요? 에틸렌 자궁기에 아민기가 2개죠. 에틸렌 다이아민. 카르복시단 음이온이 존재하고 아세트산 이온기죠. CH2 카르복시단 음이온. 그래서 아세트산 이온기가 몇 개? 4개. 그래서 테트라 아세테이트라고 하죠.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테이트. 이니셜을 따서 EDTA라고 하고 EDTA는 이렇게 카르복시단 음이온 자궁기에서 배위결합 하나, 둘, 셋, 4개 하고 또 질소가 비공유 유전자 가지기 때문에 결합을 하죠. 그래서 배위결합을 한 형태를 보니까 에틸렌 자궁기에 이렇게 아민기 각각이 카르복시단 음이온, 아세트산 이온기죠. 아세트산 이온기, 또 여기에 아세트산 이온기 하나, 2개 결합해서 한꺼번에 배위결합을 깨물었어요. 그 다음에 앞발, 뒷발로 이렇게 잡았죠. 그 다음에 또 앞발 다른 한 개, 또 뒷발 한 개로 잡아가지고 완전히 중심금속을 결합하고 있는데 무슨 형태예요? 이렇게 이 평면사각형 기준으로 해서 축 방향으로 결합하고 있는 육배위 창물, 팔면체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자리 리간드가 결합하면은 중심금속의 이온에 결합을 해서 생각보다는 저것이 굉장히 잘 안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죠. 바로 밑에 보니까 킬레이터가 나와요. 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개의 리간드가 중심금속 이온에 2곳 이상 배결합해서 형성된 고리 모양의 창물이고 에틸렌 다이아민 봤더니 한 군데에서 한 개의 리간드가 몇 군데에서 배결합해? 2개. 자, 이렇게 결합하고 이 킬레이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 증가 효과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구리 이카연에 암모니아가 4개 결합했어요. 한 자리 리간드가. 근데 에틸렌 다이아민은 몇 자리 리간드입니까? 2자리 리간드이기 때문에 에틸렌 다이아민 2개면은 총 몇 군데 결합할 수 있을까요? 4군데 결합하죠. 그래서 이렇게 에틸렌 다이아민을 결합했는데 전체 산몰이 몇 몰로 바뀌었습니까? 예, 암모니아가 4개 따르니까 5몰로 바뀌었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하는 효과에 의해서 저렇게 킬레이터가 생성되는 것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엔트로피 증가 효과가 유발이 된다는 거죠. 원래 어떤 반응의 자발성을 이야기할 때는요, 델타 G 값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델타 G는 뭐를 줄여서 델타 G라고 했어요? 델타 H 빼기 T 델타 S를 줄여서 델타 G라고 높이를 약속한 거잖아요. 예,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면 이 값이 양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T 델타 S가 뭐가 돼요? 예,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음수 때문에 델타 G가 음수가 되게 만드는데 델타 H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제로다. 즉 발열 반응도 흡열 반응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엔트로피 증가하는 효과에 의해서 어때요? 저 과정은 자발적으로 잘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델타 G 값이 음수가 되면은 그 반응은 자발적으로 잘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창물이 형성되는 평형상수를 형성상수라고 하거든요. KF 값은 더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 여러 자리 리간드가 결합될수록 킬레이트 효과, 즉 엔트로피 증가 효과가 커서 그 반응이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그러한 반응의 평상수 값은 더 커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포피린이라고 하는 분자가요,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자, 포파인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는데 포파인이라는 분자는 뭘로 만듭니까? 피롤이라는 분자를 만들죠. 그래서 피롤이라고 하는 이 분자가 포름알데하이드라는 분자와 반응을 하는데 4대4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4대4로 반응하면은 여기 피롤 자궁기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여기 포름알데하이드에서 탄소가 몇 개밖에 없어요? 1개죠. 그 탄소 1개 하나, 1개 이렇게 4개가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게 포파인이고 요 포파인에서 여기 H와 H가 각각 1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이 질소가 몇가? 마이너스일까? 요 질소 몇가? 마이너스일까? 합해서 전체 산화수가 일반적으로 몇 가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2가예요. 왜 일반적으로 하냐면은 자궁기를 바깥쪽에 뭘 결합을 하는지 그거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자궁기를 카르복시단 음이온 자궁기를 결합했어요. 그리고 H 플러스 떨어지면 전체가 몇 가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3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류의 물질을요, 우리는 전부 뭐라 하냐면 포피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포파인으로부터 H 플러스 2개 떨어진 거, 그러면 요것만 따지면 전체로 마이너스 2가고 이걸 포피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피린이고 이 포피린이 헤모글로빈이라든지 또는 마이오글로빈의 힘에서는요, 이렇게 철 이가연에 주로 결합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엽록소에 보면 클로로필이 있죠. 클로로필에서는 이 포피린 자궁기가 뭐에 결합합니까? 마그네슘 이가와 결합을 하죠. 그래서 저렇게 포피린 구조는요, 굉장히 우리 생활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엽록소를 다 보잖아요.
그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피를 쳐다보게 되면 그게 붉게 나타나는데 그건 전부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철이익하연이 이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붉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포피린 자궁계에서 중심금속 이온이 이 헤모글로빈의 힘에서는 철이익하연이고 철이익하연에 포피린에서 몇 군데 배결합을 하나, 둘, 셋, 네 군데 결합하죠. 그래서 네 군데 결합을 해서 평면사각형 구조를 이루고 여기에서 밑에 또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의 염기에 질소가 있는데 이게 결합을 했어요. 또 산소가 결합하게 되면은 산소의 루이스 구조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이 산소가 비공유인자성을 제공해서 결합하게 되면은 그럼 어때요? 구분형 구조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벤트 형태, 각이 180도보다는 더 작을 거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총 6군데 무슨 구조? 팔면체 구조로 결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산소 분자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성 반볼로에 따라서 철이가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각이 90도와는 다른 각을 형성하게 됩니다. 배위화합물의 명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심하시고 특별히 배위화합물의 명명에서는요. 이렇게 착이온의 산화수 값이 음수일 때 그때 착이온을 먼저 부르면서 전멸을 뭘 붙입니까? 산자를 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여기 이 네 번째 구조는요. 분명히 이 분자 구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름 붙이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구조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착이온이 앞쪽에 있어요. 이 착이온이 양이온이죠. 그러면 뒤쪽에 있는 이온이 배우자 이온이고 배우자 이온이 음이온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를 붙여요? 화자를 붙이죠. 그래서 염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의 이름을 붙이고 또 여기도 염화. 그 다음에 이거 이름 붙이고 염화. 요것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착이온 그 자체가 원래 음이온이면은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착이온을 먼저 부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전멸로 산자를 붙이죠. 그리고 이제 포타슘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리간드로서 결합한 H2O를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쿠아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파란색 공간펜으로 아쿠아에다가 박스 표시, 그리고 H2O라고 적어 놓으세요. 또 리간드로서 결합한 암모니아 분자를 여기서 뭐라고 읽습니까? 암민이라고 읽죠. 그래서 암민이라고 하고, 리간드로 결합한 암모니아 분자는 암민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H2O가 4개이기 때문에 4아쿠아라고도 하고, 또는 이 외래를 써서 테트라 아쿠아라고 돼요. 암모니아가 4개 결합이기 때문에 4암민이라고도 하고 또는 테트라암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명명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니까 크게 정리해 볼까요? 착이온 그 자체가 음이온일 때는 이걸 먼저 부르면서 전멸을 뭘 쓴다고요? 산자를 붙인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착이온이 양이온일 때는 어차피 착이온을 나중에 부르니까 이런 배우자 이온을 하면서 화자를 붙이죠. H2O하고 암모니아, H2O와 암모니아가 리간드로 작용할 때는 H2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아쿠아. 그리고 암모니아는 뭐라고요? 암민이라고 읽는다.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심하시오. 그러면은 시험에 나오는 범위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DTA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배위 결합을 몇 군데 할 수가 있었어요? 6군데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6자리 리간드고 요 EDTA는 한꺼번에 배위 결합을 6군데 하기 때문에 한번 창물을 형성하면 그 창물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EDTA가 6자리 리간드를 정하려면은 이렇게 이것도 음이온. 그 다음에 이거는 중성 분자 상태의 이 아민 구조 형태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EDTA가 원래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H 플러스 결합하고 카르복시단 분자, H 플러스 결합하고, H 플러스 결합하고, H 플러스 결합하고. 그 다음 또 어때요? 질소가 비공유 인자쌍을 수소 이온에게 제공하면서 결합해보면은 최대한 H 플러스가 몇 개 결합하고 있을까요? 6개까지 결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강산성 조건에서 EDTA 이 음이온을 이용해시키면은 6자리 리간드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 134조 이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여기 봤더니 EDTA는요. 카르복시산 분자 자궁계에다가 아민기가 H 플러스 결합해서 몇 양성자산? 6양성자산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 6양성자산에다가 파란색 공화펜으로 밑줄.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파란색 볼펜으로. 강산성 조건에서라고 적어놓으세요. 강산성 조건에서. 그러니까 산성 조건이 되면은 산성 조건에 의한 H 플러스가 EDTA 결합해서 EDTA가 H 플러스를 몇 개 매달고 있어요? 한 분자당 6개를 매달고 있는 6양성자산이죠. 여러분들 양성자를 자기가 한 개 내놓을 수 있으면 1양성자산이에요. 2개를 내놓을 수 있으면 2양성자산이고 2양성자산이면 KA가 KA1, KA2잖아요. 6양성자산이면 KA1부터 뭐까지 있을까요? KA6까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카르복시산 자궁기가
여기 암모늄 이온보다는 더 센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카르복시산 분자가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에서 H 플러스가 떨어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작용할 수 있고 EDTA가 만일에 중성 분자다라고 하면은요. 중성 분자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EDTA에서 카르복시산 분자하고 여기 또 뭡니까? 염기자공기잖아요. 서로 반응할까 안 할까요? 반응을 해요. 그래서 한 분자 내에서 반응할 수도 있고 또는 분자 사이에 반응할 수도 있고 물이 매개체가 돼서 반응할 수 있어서 결국 산성자공기가 4개가 있고 염기성자공기가 2개 있으면 적어도 염기성자공기 2개는 어때요? 상성자공기 4개 중에 2개하고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산성자공기 2개는요. H 플러스를 떼주고 난 다음에 음이온이 됐어요. 염기성자공기는 H 플러스를 붙어서 이런 식으로 됐겠죠. 자, 왼쪽보다는 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고요? 오른쪽으로 존재하죠. 왼쪽처럼 존재해도 중성분자예요. 오른쪽처럼 존재해도 음이온 자공기 2개다가 양이온 자공기 2개니까 뭡니까? 중성분자죠. 그렇지만 보통 EDTA는 중성분자 상태에서는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상태로 존재를 한다는 것만 조심을 하도록 하세요. 자, 저렇게 작용할 수 있고 그래도 여기 카르복시산 자공기가 몇 개? 2개. 암모늄이온 자공기 몇 개? 2개. 누가 먼저 H 플러스 떨어질까요? 카르복시산 자공기. 그래서 이것들이 K1, K2,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기가 어때? K3, K4 이런 형태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EDTA는요. 그냥 중성분자로 따지면 4자리 리간드지만 산성 조건을 만들어주면 최대한 몇 자리 리간드를 넣을 수 있다? 6자리 리간드를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조심하셔야 돼요. EDTA가 결합하려면은 자기가 H 플러스를 6개 다 결합한 이 상태에서 결합할까요? 다 떼내야 될까요? 다 떼내야 되겠죠. 그래서 EDTA가 중性금속인과 결합하려면 질문, pH가 높은 게 좋을까요? pH가 낮은 게 좋을까요? pH가 높아야 돼요. 높아가지고 염기하고 이 H 플러스들이 결합을 해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EDTA가 무슨 형태? 완전히 벌거벗은 형태로서의 이런 음이온 그리고 아민기가 되어서 자기의 6자리 리간드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게 여기는 지금 안 적혀 있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EDTA는 6양성자산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데 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표시되어 있고 요 밑에다가 끼워 넣어서 적으세요. pH 대략 얼마에서 얼마 사이로 사용하는지 아세요? pH가 대략 10에서 12 사이입니다. 평균적으로 10에서 12 사이. 조건에서 EDTA는 6자리 리간드로 효율적으로 작용한다. pH가 얼마에서 얼마? 10에서 12 조건에서 EDTA는 6자리 리간드로 효율적으로 작용한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더 강염기성이면은 EDTA가 더 확실하게 6자리 리간드로 작용할 텐데 왜 pH가 12보다 큰 건 안 좋을까요? 그리고 pH가 12보다 크다는 것은 누가 존재한다는 겁니까? 수산화 이온이 그만큼 고농도로 작용하죠. 수산화 이온은 보통 전이금속 이온과 결합해서 뭘 형성합니까? 난용성염, 불용성염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EDTA하고 경쟁해서 아예 침전물을 형성해버리면은 EDTA하고 금속이온하고 결합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pH가 너무 높은 건 안 좋고 대략 10에서 12 사이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EDTA 창분의 형성과 그것의 이제 특징, 장점을 보자는 건데 EDTA는 자기가 6자리 리간드로서 한꺼번에 완전히 이렇게 금속이온을 가둬버리죠. 그래서 이 금속이온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6군데 한꺼번에 결합하는데 내가 6군데 결합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5군데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 개가 딱 결합하고 있으면 어때요? 한 개가 결합한 상태에서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금속이온에 결합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6개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EDTA가 한번 금속이온에 결합하면 항상 안정한 창물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동그라미 3번이에요. 뭘 하는데 쓴다고요? 정량을 위한 적정. 이걸 우리가 정량 분석이라고 하죠. 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양이 얼마냐, 퀀티티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죠. 밑에 EDTA는요. 자기가 플러스 3가라고 해서 EDTA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가라고 해서 플러스 4가와 1대1로 결합해요? 아니에요. 플러스 1가 양이온과 결합할 때도 1대1로 결합합니다. 무조건 한 개 대 한 개 돼요. 플러스 2가의 양이온하고 결합할 때도 몇 대 몇으로 결합해요? 1대1. 플러스 3가의 양이온을 결합해도 1대1. 그래서 EDTA는 항상 1대1의 비로 결합하고 금속이온의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도 상관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EDTA는 부터 밑줄 아세요. EDTA는 한 분자당 밑줄. 그 다음에 금속이온은 생략하고 크기 및 전하에 상관없이 밑줄. 그리고 몇 대 몇으로 결합한다고요? 1대1의 비로 결합.
따라서 어떤 수용액 중에 금속이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어요. 금속이 몇 가지인지는 모르지만 20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EDTA 몇 개가 딱 들어가면 정확하게 1대1로 반응해서 금속 이온을 다 없애버릴까요? 20개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금속 이온이 20개인지 몰랐어요. EDTA를 20개를 딱 넣고 그 다음에 어때요? 21개째 딱 넣었더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반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반응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정을 해서 원래 이게 금속이 20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게 뭐 대단하냐 그러겠지만 한 자리 리간드가 들어가면은 금속 이온하고 1대1로 결합할지 1대2로 결합할지 1대3으로 결합할지 1대4로 결합할지 1대5로 결합할지 1대6으로 결합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항상 그거 다 결합할 수 있거든요. 1대4로 결합할 수도 있고 1대6으로 결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자리 리간드나 두 자리 리간드 들어오면은 몇 대 몇으로 결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금속 이온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여기 금속 이온의 EDTA를 집어넣을 때는요.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EDTA를 예를 들어서 30개를 집어넣어요. 금속이 몇 개인지 몰랐어요. 30개를 집어넣으면은 집어넣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EDTA가 이제 몇 개가 돼버려요. EDTA가 몇 개? 10개가 남겠죠. 여기 이제 EDTA 30개 중에서 20개는 이미 금속과 착물을 딱 형성해버렸거든요. 10개가 남았어요. 요 10개가 남은 거를 알기 위해서 뭘 집어넣습니까? 다른 표준 금속 이온 수용액을 집어넣죠. 그렇게 해서 10개 딱 들어오게 되면, 다른 금속이 10개가 딱 들어오게 되면 EDTA가 그대로 반응하고, 그때 금속이 한 개째 딱 들어오면은, 그럼 어때요? 지시하기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면 스탑. 이렇게 해서, 금속이 10개 들어오니까 EDTA가 남아있던 게 완전히 다 반응했구나. 그러면은 원래 처음에 30개를 넣었기 때문에 금속 이온과 결합하는 걸 몇 개라고요? 20개구나라고 계산할 수 있죠. 요렇게 계산하는 걸 뭐랍니까? 역적정이라고 하죠. 근데 역적정에 관한 것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복습을 거듭하시기 바랍니다. 134쪽을 보면은 착물의 이성질체가 나오고 있어요. 중性금속 이온이 리간드와 결합을 하다 보면은 착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착 이온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 이온까지 결합을 해서 착화합물이 될 수 있는데 착이온과 착화합물을 모두 합해서 우리는 착물이라고 하죠. 자, 그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이성질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죠. 구조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똑같은데 이 원자들의 연결되는 순서가 다른 거. 그리고 입체 이성질체는요. 연결된 순서까지 같은데 3차원적인 구조가 다를 때 그거를 입체 이성질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체 이성질체는 크게 광학 이성질체하고 부분 입체 이성질체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먼저 뭘 찾아야 됩니까? 광학 이성질체. 서로 연결 순서까지 같아요. 분자식 같고 연결 순서 같아요. 근데 3차원적인 구조가 달라요. 3차원적인 구조가 다른데 서로 거울상 관계인 입체 이성질체면 광학 이성질체예요. 서로 거울상 관계가 아닌 입체 이성질체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죠. 요 단원에서는 유난히 부분 입체 이성질체를요. 그냥 기하 이성질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래 기하 이성질체하고 부분 입체 이성질체하고 동의어예요? 동의 아니에요? 동의 아니죠. 근데 이 단원에서만 동의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조 이성질체는요. 그게 결합 이성질체와 이온화 이성질체로 다루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결합 이성질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크롬 3가 이온에 암모니아 분자 5개 결합한 게 똑같아요. 크롬 3가 이온에 암모니아 분자 5개 결합한 거 똑같죠? 거기다가 아질산 이온 NO2-1가가 결합한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아질산 이온이 결합할 때 여기는 누구부터 결합했어요? 질소가 결합했죠. 여기는 아질산 이온 중에 누가 결합했어요? O 쪽이 결합했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크롬, 질소, 산소가 돼버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크롬, 산소, 질소가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리간드가 결합하는데 리간드에 결합하는 부위가 달라가지고 원자들의 배열 순서가 어때요? 크롬, 질소, 산소냐? 크롬, 질소, 산소. 또는 크롬, 산소, 질소냐? 순서가 달라졌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결합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합 이성질체, 동그라미 1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리간드인데 리간드의 결합 부위가 다를 때 구조 이성질체를 결합 이성질체라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구조 이성질체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이온화 이성질체. 이온화 이성질체는요. 리간드하고 배우자 이온이 서로 뒤바뀐 형태. 그걸 우리가 보통 이온화 이성질체라 하죠. 자,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코발트 3가 이온에 암모니아 분자 5개 결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6배의 착물의 리간드, 6번째 리간드는 염화이온이거든요. 염화이온이 결합하고 있어요. 황산이온은 바깥에 있죠. 바깥에 있는 음이온, 뭐라고 하면 배우자 이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염화이온과 황산이온이 자리 바꿈을 했어요.
황산이온이 먼저 결합하고 염화이온이 뭡니까? 배우자 이온이죠. 그러면 적어도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코발트 3가 이온, 염화이온, 다음에 황산이온. 그다음에 이 순서는 어떻게 돼요? 코발트 3가 이온, 황산이온, 다음 염화이온이죠. 그래서 저렇게 저 리간드하고 배우자 이온이 서로 뒤바뀌는 형태. 저걸 이온화 이성질체는 안 돼. 어쨌거나 간에 저걸 이온화 이성질체라 하냐 모르냐는 상관없이 결합하는 원자들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뭐라고 하는 것만 알면 돼요. 구조 이성질체구나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체 이성질체는 나오는데 입체 이성질체는 서로 입체 이성질체 관계면서 거울 상관계면은 뭐라고 합니까? 광학 이성질체라고 하고 거울 상관계가 아닌 입체 이성질체를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 하죠. 특별히 부분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도 시스트랜스 관계일 때 시스트랜스 이성질체라 하고 원래 시스트랜스 이성질체가 기하 이성질체인데 그냥 여기 이 단원에서는 기하 이성질체와 부분 입체 이성질체를 그냥 동의어로 본다. 즉 부분 입체 이성질체 대신에 기하 이성질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만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면 사각형 구조, 정사면체 구조, 그러니까 8면체 구조일 때 이성질체가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죠. 평면 사각형 구조는요. 절대로 광학 이성질체가 없어요. 평면 사각형 구조에서는 서로 무슨 관계는 나올 수 있냐면은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나올 수 있죠. 여기서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를 기하 이성질체로 표현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하 이성질체라고 합시다. 다른 이성질체가 없이 자기 자신만 존재할 때 여기서 숫자로 표현할 때는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제외한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없다. 맞아요. 근데 이걸 수로 표현할 때 뭐라고요? 1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쭉 가서 여기 이제 다음과 같은 거죠. 자, A가 두 개가 있고 B, C가 한 개가 있어요. 그러면 A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 평면 사각형에서 같은 변 쪽에 있으니까 시스. A 두 개가 서로 이 평면 사각형에서 어클로시 있으니까 트랜스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 트랜스 기하 이성체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여기 A, B, C, D 각각 달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이성질체,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몇 개 있냐를 어떻게 시냐면은 A를 고정을 시켜놔요. A를 딱 고정을 시켜놓고 A의 옆을 보면 헷갈려요. 옆을 보는 게 아니라 A에 뭐요? 클로스 위치에 누가 있냐? B가 있을 수 있어요. C가 있을 수 있어요. D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부분 입체 이성질체, 즉 기하 이성질체 몇 개? 3개. 이렇게 카운팅합니다. 그리고 A, B가 이렇게 결합하는데 AB 타입의 두 자리 이성질체 알죠? 그래도 두 자리 리간드, 두 자리 리간드 AB 타입은 어떤 게 있었어요? 글라이신 음이온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A 두 개가 같은 변 쪽에 있어요. 물론 이게 두 자리 리간드예요. 그 다음에 A 두 개가 서로 어때요? 어클로스 위치로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시스 트랜스라고 표현하잖아요. 왜냐면은 시스 트랜스 이성체를 반드시 몇 자리 리간드를 기준으로 합니까? 한 자리 리간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스 트랜스라고 하진 않지만 하여튼 간에 A 두 개가 같은 변 쪽에 있고 A 두 개가 어클로스 위치니까 이건 무슨 관계? 기하 이성질체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기하 이성질체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고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사면체 구조가 되면은요. 이게 뭐가 없냐면은 기하 이성질체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근데 정사면체 구조가 되면 뭐는 나타날 수 있습니까? 광학 이성체 쌍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비대칭 탄소, 즉 탄소에 결합된 4개의 자원계가 4개가 모두 다르면은 거울면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거울상인데 포개자 안 포개자. 안 포개자는 뭡니까? 광학 이성체가 있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기는 AB가 한 자리 리간드로서 서로 다르고 AB라고 하는 이제 글라이신 음이온인데 어쨌거나 간에 요 자궁기가 서로 이제 위치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마치 결합되어 있는 4군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거울면을 기준으로 서로 거울상인데 포개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광학 이성체. 그래서 이런 식을 가졌을 때 광학 이성체가 각각 한 쌍씩 나타날 수 있고 3면체 구조일 때는 뭐는 아예 안 나타난다고요? 기하 이성질체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요. 그냥 암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잡한 것은 이제 8면체 구조이죠. 8면체 구조일 때는 이때 이성질체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것이 시간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시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혼자 시간 내도록 하세요. 8면체 구조에서는요, 특이하게 시스 트랜스 관계인 이성질체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메리디널과 페이셜 관계의 이성질체도 나타날 수가 있죠. A라고 하는 거, B라고 하는 거, C, D라고 하는 것이 모두 한 자리 리간드에 해당이 되고, 그때 한 자리 리간드인데 똑같은 리간드가 4개나 그 이상이 오면은요, 무조건 덜러리예요.
덜러리.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거 하고 난 다음에 채워넣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는 B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B가 팔면체 구조에서 어디로든지 상관이 없어요. 팔면체 구조에서 B가 여기 왔든지 여기 왔든지 여기 왔든지 돌려보면 어때요?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러면 그걸 우리는 기하이성체 몇 개라고 합니까? 1이라고 해요. 자신을 제외한 기하이성체 존재하지 않는다고 숫자로 조합 표현에 적을 때는 1이라고 하죠. 이번에는 B가 2개 나왔어요. A는 어차피 4개로 많기 때문에 덜러리라고 했죠. B 2개가 서로 가상의 평면사각형 구조를 해서 같은 변쪽에 있으니까 시스. 그리고 트랜스 구조를 할 때는 B 2개가 이렇게 와도 되지만 근데 트랜스 구조를 여러분들이 먼저 놓을 때는요. 항상 위아래 축으로 해서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게 되면 가상의 평면사각형에서 B가 같은 변쪽에 있어요. 서로 어클러스 위치에 있어요. 어클러스 위치에 있으니까 트랜스죠. 그래서 시스 트랜스 관계. 이번에는 A가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왔어요. 똑같은 A가 똑같은 게 3개가 딱 나와버리면은 가상의 평면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꼭지 몇 개예요? 4개죠? 4개 중에 3군데 A가 점유가 돼 있든지 안 그러면은 가상의 평면사각형에서 2군데만 A가 있고 한 개는 어때요? 그거로 벗어나 있죠. 자, 요렇게 돼버리면은요. A 3개가 서로 뭐를 이루고 있어요? 딱 정삼각형 크기를 이루잖아요. 같은 면의 꼭지점을 점유하기 때문에 같은 면 뭡니까? 페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형사로서 페이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A 3개가 이렇게 지구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적도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적도면은 이미 우리가 써먹었어요. 삼각 쌍피라미드 구조에서 엑셜, 에코테리얼 써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같은 뭐라고 생각해요? 적도면하고는 같은 이제 위도에 해당되는데 이게 적도면에서 지구라고 생각하고서 위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같은 경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그래서 같은 경도면에 있다. 그걸 뭐랍니까? 메리디어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메리디어널 구조다. 그래서 똑같은 이간드가 3개가 와버리면은 가상의 이 평면 사각형의 꼭지점 4군데에서 3군데를 점유하면서 메리디어널 구조가 되는지 안 그러면 가상의 평면 사각형의 꼭지점 4군데 중에서 2개만 같은 게 있고 1개가 벗어나 있는 그에 따라서 페이셜 구조가 되는지 둘 중에 1개예요. 자, 그리고 3번 구조를 보니까 A는 4개니까 어차피 덜리라고 생각하고 B, C가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시스 관계, 트랜스 관계죠. 이거는 시스 트랜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시스 관계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어요. 시스 구조와 비슷하다는 거죠. 트랜스 구조와 비슷하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부분 입체 이성체 몇 개? 2개로 나타날 수가 있죠.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해보는데 이래서 6번을 볼까요? 6번을 보니까 A가 3개고 B, C, D가 각각 몇 개씩입니까? 1개씩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딱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구조에서 A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가상의 평면 사각형에서 A가 모두 어때요? 메리디어널 구조로 왔어요. 가상의 평면 사각형에서 A가 메리디어널 구조. 가상의 평면 사각형에서 A가 메리디어널 구조. 그 다음에 A가 이 가상의 이 평면 사각형에서 꼭지점 4군데 중에 3군데 점점인데 나머지 한 자리에 그가 이제 밥상머리라고 생각하고 A 3명이 밥 먹고 있어요. 세상종이가. 근데 여러분들 중 한 사람이 초빙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밥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세상종이가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을 딱 째려보면 여러분들 얼어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체했어요. D 한번 초대했죠. 다시는 안 와요. 그다음에 C, 네가 한번 와볼래? 내가 한번 가보지. 맛있는 거 먹는 것 같은데. 얘도 완전히 체했어요. 완전 오바있다고 야단났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B 오라니까 오지도 않는데 끌고 와서 딱 앉혀놨어요. 그죠? 자, 어쨌거나 이거 서로 다른 구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D를 앉혀놓으면 BC가 있으니까 BC가 위아래. D, C를 앉히면 어때요? BD가 위로 가든 아래라든지 서로 기준제. 그 다음에 B가 여기 오면 어때요? C, D가 위아래. 근데 위아래 어떻게 오든 간에 뒤집어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가지. 그리고 A가 이번에는 가상의 평면 사각형의 꼭지점 2군데만 차지하고 한 개는 어때요? 그래서 벗어났죠? 페이셜 구조. 요때는요, BCD를 어떻게 놓거나 간에 하여튼 광학이 이렇게 쌍이 한 쌍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 여기서는 기하 이성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 광학이 이제 쌍이 몇 쌍이에요? 한 쌍. 눈에 전체 몇 개가 보여요? 5개. 그래서 총 입체 이성질체 5개. 저런 식으로 카운팅을 한다는 거죠. 이때 광학 이성질체를 구할 때는요, 그 원리를 이미 총론이나 핵심 일반에서 설명했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깨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팔면체 항모력 이성질체 이번에는요, 2자리 이간도가 오면 어떻게 될까? 2자리 이간도 올 때는 가상의 이 팔면체 구조에서 무조건 이렇게 왼쪽에다가 한 개를 딱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성질체를 찾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요. 4반에서 설명했던 원리하고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대로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교재에서 137조 원자과 결합이론. 제가 착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착물은 중심금속이온과 니간드가 무슨 결합하는 걸로 봐요? 배위 결합하는 걸로 보죠. 배위 결합한다라고 할 때는 중심금속이온은 빈 오비탈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니간드는 전자 두 개가 모두 채워져 있는 오비탈을 사용하죠. 그래서 빈 오비탈과 전자 두 개가 모두 채워져 있는 오비탈 간의 겹침에 의해서 배위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중심금속은 빈 오비탈을 쓰는데 그 빈 오비탈이 어때요? 두 개면은 선형 구조로 결합해요. Sn값이. 세 개면은 자기가 sp2 혼소 오비탈이고 그때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하죠. 근데 그게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4개하고 6개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 가끔씩 2개가 등장하거든요. 4개일 때는 중심금속이 빈 혼속 오비탈 몇 개 만들었어요? 4개. 3연체 구조로 만들었을 때는 그 빈 혼속 오비탈이 sp3 혼속 오비탈. 평면 사각형 구조로 결합할 때는 dsp2. 그리고 6개일 때는 t2sp3 또는 sp3d2인데 어떤 경우가 t2sp3라고 있어요? 중심금속이 뭐와 결합할 때? 강한장 리간드와 결합할 때 중심금속 이온이 D2sp3 혼속 오비탈을 빈 오비탈로 만들어서 결합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중심금속 이온이 sp3 T2 혼속 오비탈을 가지고서 결합할 때는 그때 중심금속 이온에 결합한 리간드가 상대적으로 어떤 장 리간드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약한 장 리간드일 가능성이 높죠. 여기 주어져 있는 얘는요. H2인데 H2는 전부 약한 장 리간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보실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위를 보세요. Sn값이 2인 경우는 은이온이 암모니아와 결합하는데 이건 우리가 여기 난용성염에 대해서 용해도 설명할 때 예를 들었던 거죠. 이게 대표적인 선형 구조예요. 그래서 은이온이 빈 혼속 오비탈 몇 개를? 1개, 2개, 각각의 sp 혼속 오비탈, sp 혼속 오비탈. 이게 어때요? 암모니아 분자와 배위결합 두 군데 하면서 선형 구조. 그리고 니켈 2가 이온이 센장 리간드인 시아나 이온 4개가 결합할 때는 무슨 구조? 평면 사각형 구조로 결합하죠. 그래서 니켈 2가 이온이 빈 혼속 오비탈 D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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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P2 요거를 가지고 결합하고 시아나 이온에서는 탄소가 어때요? 비공률 이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이렇게 배위 결합하죠. 몇 군데 결합한다고요? 4군데 이렇게 평면 사각형 구조로 결합해요. 평면 사각형 구조로 결합하는 이유는 이 중심 금속 이온이 빈 오비탈 4개를 평면 사각형으로 먼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렇게 설명하는 논리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발트 2가 이온을 봤더니 코발트 2가 이온은 주로 리간드와 결합할 때 어떤 리간드와 결합하거나 상관없이 대부분은 또 3연체 구조로 결합해요. 혼속 오비탈이 비어 있는데 이 빈 혼속 오비탈이 무슨 혼속 오비탈이에요? sp3 혼속 오비탈이고 이 빈 혼속 오비탈 4개가 이 3연체 구조기 때문에 리간드가 결합을 할 때 그때 어때요? 3연체 구조로 결합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 원자과 결합 이론인데 여러분들 원자과 결합 이론에다가 파란색 볼펜으로 박스 표시.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 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적으세요. 중심 금속 원소. 중심 금속 원소의 혼속 오비탈이라고 적으세요. 중심금속 원소가 어떤 혼속 오비탈을 가지고 결합하냐 그거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설명하는 논리를 한번 볼까요? 코발트라고 하는 원소는 27번 원소예요. 27번 원소이기 때문에 바닥 상태에서 18번째 전자까지가 아르곤과 전자 배치 갖고 4s 오비탈 2개, 3d 오비탈의 전자 몇 개? 7개죠. 코발트가 플러스 2가 이온이 되면은요, 4s 오비탈 2개 탁 떨어져서 3d 오비탈 몇 개 됩니까? 7개. 참고적으로 코발트가 3가 이온이 되면은 3d 오비탈 전자 몇 개? 6개겠죠. 스칸듐, 티타늄, 크롬, 망간, 철, 코발트, 니켈, 구리아요. 그래서 철 다음에 코발트 그 다음에 어때요? 니켈이죠. 그럼 니켈은 28번 원소예요. 28번 원소 물론 주기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식어서 문제 풀면 됩니다. 4s 오비탈이 2개, 3d 오비탈이 8개죠. 니켈 플러스 2가운이 되면은 4s 오비탈 2개 떨어지니까 3d 오비탈 몇 개입니까? 8개죠. 자, 요거 바탕으로 합니다. 코발트가 플러스 2가 이온 상태에서 3d 오비탈의 전자 몇 개? 7개였거든요. 7개고 빈 혼속 오비탈 몇 개 만들어야 됩니까? 여기서 리간드 4개 결합하니까 4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빈 혼속 오비탈 만들 때 4s 오비탈부터 재료를 썼어요.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3개니까 sp3 혼성 오비탈 몇 개? 4개를 만들었죠. 자기 지금 원래 D 오비탈의 전자는 이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리간드 4개가 어때요? 리간드가 염화이온이 이제 결합한데 염화이온이 각각 비공유 이자성을 앞세우고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와서 물론 이제 3인체 구조로 결합해요. 이렇게 해서 채워서 요 전자 채워진 게 누구냐면은 염화이온이 비공유 이자성을 제공해서 이렇게 배위 결합한 전자 채운 거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 니켈 니켈이 결합할 때는요. 어떻게 결합하느냐를 봤더니 니켈은 원래 바닥 상태에서 3D 오비탈 몇 개라고 했죠? 좀 전에 8개죠. 근데 이때 시아나이온 C 그리고 N 이 탄소가 비공유 이자성을 앞세우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마이너스일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들은 센장 리간드거든요. 센장 리간드가 가능한 한 중심금속인에 강하게 결합하려고 하는데 얘들이 전자들이 어떻게 쓰고 있어요? 독방을 쓰고 있어요. 아니 G는 뭔데 혼자 방을 쓰고 있네. 얘가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왜 독방 써? 얘들처럼 합방해. 그러면 어때요? 너무 있어. 그러는데 이 시아나이온은 4개가 치고 들어오면서 야! 너는 뭐해? 그러면서 합쳐 그러잖아요. 합쳤어요. 공실은 합쳤어요. 그러면 이제 전자가 8개가 모두 어때요? 쌍이 형성됐죠. 그리고 나서 이 오비탈을 가지고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어요. 전자 합쳐버렸으니까 하나, D 오비탈 하나죠.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몇 개? 2개. 그렇게 해서 무슨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어요? DsP2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처럼 시아나이온이 몇 개? 4개가 이렇게 배위 결합을 하죠. 그럼 위에 sp3 혼성 오비탈하고 dsp2 혼성 오비탈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sp3 혼성 오비탈은 핵으로부터 평균 에너지가 높아요. 근데 얘는 무슨 오비탈을 썼어요? d 오비탈도 썼기 때문에 3d 오비탈을 썼기 때문에 이 빈 오비탈이 핵으로부터 상대로 거리가 가깝겠죠. 따라서 리간드가 이 전자쌍을 앞세우고 탁 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하고 핵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인력이 크니까 어때요? 배위 결합 능력이 강하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위 결합을 강하게 하는 센장 리간드가 이렇게 이 3인체 구조의 sp3 혼성 오비탈 빈 거에 채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평면사각형의 dsp2 혼성 오비탈을 채우는 거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니켈 이온이 저 시아나이온 4개와 결합할 때는 전자가 모두 어때요? 쌍을 이루고 있죠. d 오비탈의 반자성이에요. 그리고 코발트 이카이온이 염화이온 같은 약한 장 리간드와 결합할 때는 이렇게 이제 결합해서 자기 d 오비탈 아예 건드려서 안 건드렸어요. 홀 전자 몇 개나 돼요? 3개죠. 홀 전자 3개만큼에 딱 해당되는 상자성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도 2개의 중심 금속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교를 하기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요. 똑같이 코발트 3가윤을 생각할까요? 제가 코발트 2가가 d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이 7개죠. 코발트 3가가 되면 d 오비탈의 이제 전자가 6개예요. 그때 코발트 3가 이온이 리간드 몇 개가 결합해요? 6개죠. 6개 결합하고 자기가 약한 장 리간드 결합할 때는 s 오비탈, p 오비탈 3개, d 오비탈 몇 개가 적어야 될까요? 2개. 그래서 sp3 d2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약한 장 리간드가 치고 들어오면서 여기 어때요? 빈 오비탈에 전자를 채웠죠. 이 리간드가 지금 전자쌍을 앞세우고 치고 들어와서 비공유 전자쌍을 채운 거를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코발트 3가 이온이 시아나이온과 같은 센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는 자, 시아나이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렇게 들어와요. 딱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들 어때요? 혼자 이 2개만 합방하고 얘들 어때요? 독방을 썼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들은 가능한 한 핵에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얘들 야! 너희들은 왜 독방을 쓰는 거야? 합쳐! 그러죠. 합쳐버리면은 전자가 총 몇 개예요? 6개가 전자쌍을 이루는데 d 오비탈 몇 개만 하면 될까요? 3개죠? 그렇게 하고 d 오비탈 몇 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2개. 그래서 중심금속 원소가 d 오비탈 2개, 그 다음에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3개. 무슨 원소 오비탈 만들었어요? d 오비탈부터 T2 sp3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죠. 그리고 T2 sp3 혼성 오비탈하고 위에 sp3 D2 혼성 오비탈 근본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코발트 상가인데 이거는 핵으로부터 평균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D 오비탈이 4D 오비탈 썼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3D 오비탈에 관여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핵으로부터 거리가 가깝죠. 빈 오비탈이 평균적으로 핵에 가까우니까 리간드가 비공유 전자를 앞세우고 이렇게 채우면서 결합하더라도 이 전자가 어때요?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이 중심 금속 원소 핵에 가깝죠? 배위 결합 능력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정정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은 코발트 3가 이온인데 그리고 또 리간드가 6개 결합한 것도 똑같아요. 배위수. 약한 장 리간드 결합하니까
디오비탈에 홀전자가 몇 개나 남아요? 4개죠? 상자성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센장 리간드가 결합하니까 전부 어때요? 전자쌍을 이루죠. 무슨 능력을 나타납니까? 반자성. 이렇게 코발트 3가이온이 약한 장 리간드인 할로겐화 이온 6개가 결합했느냐, 코발트 3가이온이 센장 리간드인 시아나 이온 6개와 결합했냐에 따라서 상자성과 반자성이 나타나더라는 이 원리가 혼성오비탈 이론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뭐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아세요? 결정장 이론으로 설명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성오비탈 이론은 창물이 왜 색깔을 나타내냐, 그거는 말을 못하지만 자기적인 성질은요, 결정장 이론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잠시 후에 우리는 결정장 이론과 리간드장 이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